안녕하세요. 서울필치과의 박병규입니다. What's in my clinic?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시간이 기다려졌고요. 바이오스 어떨 때 쓰면 좋은지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가 워낙 좋은 거는 다들 아실 텐데 모든 케이스에 쓰면 되죠. 모든 케이스에 쓰면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중요한 케이스 위주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스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바이오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제노그라프트거든요. 이종골인데 이 이종골은 면역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탈담백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불을 떼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 바이오스는 자가골과는 달리 골 전도성만 갖고 있고요. 어떤 스카폴드 역할을 해주면서 뼈들이 잘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구조 자체가 천연골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뼈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종골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강한 알칼리성 용액에 넣어가지고서 유기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고온 열 처리를 통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이후에 산세척을 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 고온으로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열이 가해지게 되면은 거친 표면들이 유리화가 일어나면서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뼈세포들은 매끄러운 표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양질의 신생골이 생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단점인 거죠. 그런데 가이스트리사 홈페이지에 있는 이 조직 사진을 보게 되면은 뉴본이 굉장히 잘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구현된 조직 사진인데 아주 예쁘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알로플라스트이긴 한데 고온에서 1100도 넘는 고온에서 신터링해서 만드는 뼈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매끄러워지면서 뉴본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이식제하고 잘 혼화가 되지 않고 따로 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죠, 그죠? 따로 떨어져 있거나 막 멀리 하려는 가깝지 않은 듯한 이런 걸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뼈세포는 러프한 서피스를 좋아하는 반면에 파이브로블라스트는 스무스한 서피스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뼈 이식제를 우리가 너무 고온에서 만들다 보면은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뉴본이 붙기보다는 섬유 앞세포들이 붙어가지고서 파이브러스하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인캡슐레이션 된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뼈속 깊이 심어도 이 러프한 서피스 쪽에서는 뼈가 붙지만 이 스무스 서피스 쪽에서는 뼈가 붙지 않고 연조직이 차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뼈세포와 이 섬유 모세포의 어떤 특성을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바이오스는 휴먼본과 아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이오스도 분명히 이종골인데 왜 바이오스는 이렇게 거친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뼈가 비슷하게 잘 만들어져 있지? 라는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바이오스는 고온에서 아주 1100도 넘는 고온에서 찐터링 하는 게 아니고 300도씨 정도, 상대적으로 저온이죠, 그죠? 저온에서 오랜 시간을 가해가지고서 열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 이종골과는 차이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는 많은 가이스트리 많이 노하우가 들어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보바인본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온도별로 다르게 신터링한 제품들을 표면을 조사해보게 되면요. 500에서 600도 정도 했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매끄러운 표면을 갖고 있고요. 같은 배열에서 이 300도에서 이제 처리를 했던 이 바이오스 제품, 가운데가 바이오스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거친 면들, 이 빗살 무늬 같은 것들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거친 면들이 뼈세포들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1100도 이상 고온에서 가열한 경우에는 이 입자들 자체가 용해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뼈가 아니라는 얘기를 쭉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안성재 셰프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바로 뭐다? 채소의 익힘 정도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뼈의 익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고온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영업사원들이 와가지고서 이 제품은 바이오스랑 같은 목장에서 만들어진 뼈로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보바인 본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제품이 아닌 거죠. 제가 요리를 한다고 스테이크 요리한다고 해가지고 안성재 셰프님처럼 맛있는 요리를 할 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바이오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보바인 본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제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뼈가 이제 바이오스가 아닌가 이종골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 세 가지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흡수 속도가 느리다는 점, 우수한 골 전도성, 높은 생체 친화성을 띈다는 거, 요 세 가지가 아주 이제 가장 좋은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바이오스의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임상을 하고 있는지 임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어디에 쓰면 좋을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흡수가 느려야 되는 부분에 쓰는 게 좋죠.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이 전치부인데요. 이 환자 부분은 전치부에 이제 멀티플로 브릿지가 있었는데 포스트와 치아가 파절돼서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치아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치아를 살리고 치료 계획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환자분과 여러 가지 상담을 한 끝에 임플란트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또 선택
선택을 또 존중을 해드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던 케이스이고요. 정말 맞는 치료법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제 개인적인 의사와는 조금 반하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환자분이 더 강하게 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 케이스를 진행할 때 이제 보면은 이 13번 부분 쪽에 버컬적으로 디센스 디펙트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볼륨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 종고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양질의 뼈를 잘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치부에서 흡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런 바이오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보시면 두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보철물이 올라간 이후에도 임차를 만들어주고 보철물이 올라간 이후에도 볼륨이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앞니 부분에 볼륨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게 너무 비싼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뻗칠 수가 없죠. 근데 단순히 유지한다기보다는 정말 막 많은 양의 이런 볼륨이 필요한 곳, 그런 곳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이 환자분 그냥 파노라마만 보면 어떠세요? 평평해 보이고 골 높이도 충분해 보이니까 그냥 심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옆에서 보게 되면은 클래스 3 형태의 어떤 악골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치아가 발치된 이후부터는 리치가 흡수가 일어나는데 버컬 훨씬 더 많이 흡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상악 같은 경우에는 퇴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더 이상 덴처를 쓰고 싶지 않고 임플란트로 고정성으로 무조건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었고요. 너무 얇은 리치를 갖고 있어가지고 충분한 이제 볼륨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바이오스를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V 쉐입으로 이렇게 아치도 많이 퇴축이 되어 있던 상태고요. 전체 플랩을 열어가지고 구치부를 먼저 좀 심어줬었고요. 전치부 부분에 있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얇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극악한 케이스를 만나게 되면 저는 거의 바이오스를 선택하게 되고요. 코티칼본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혈류 공급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뼈를 만드는데 양질의 뼈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자갈골과 바이오스를 섞는 걸 저는 가장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 환자분은 워낙 골다공증도 좀 있으신 분인데다가 채측할 만한 이 부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동종고를 같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가 볼륨을 버텨주면서 FDB를 통해 가지고서 조금 더 골질을 향상시키려고 이렇게 섞어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성공적인 GBR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홈레이왕 선생님의 파스 원칙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스페이스 메이킹을 하면서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티타늄 매치만한 게 없기 때문에 티타늄 메쉬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GBR 해줬습니다. 근데 이 메쉬가 좀 다르죠. 저는 수술을 좀 갑자기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날따라 그 티타늄 메쉬가 다 써가지고 몇 개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환자분 수술하게 돼가지고서 형태가 다른 여러 가지 메쉬를 사용해가지고서 수술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리틱한 부분 쪽에는 이렇게 메쉬를 넣어줬고요. 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 이런 데는 이제 콜라겐이 함유된 본을 이용해가지고서 이 형태만 잡아주는 쪽으로 그렇게 좀 수술을 했습니다. 그 위에 전체적으로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제 제가 넣어줬었고요. 멤브레인 들어가 있는 사진은 찍지는 못했지만 다 넣어줬었고 봉합을 마무리해드렸던 거죠. 2달 뒤에 왔을 때 모습이고 약간의 티타늄 메쉬 노출이 관찰은 되지만 메쉬 노출은 대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고정만 잘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노출된 부분은 살짝 갈아내도 상관이 없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6개월 뒤에 제가 플랩을 열어봤었고요. 협설 측의 두께가 한 8에서 10mm 가량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볼륨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골질 또한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굴러다니는 파티클도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제 편안하게 이제 식립을 하고요. 봉합을 마무리하고 2차 수술 통해 가지고서 최종적인 보철물까지 이렇게 진행했던 케이스이고요. 이렇게 리치가 아주 얇았던 케이스인데 바이오스를 통해 가지고서 굉장히 두툼한 볼륨을 만들어 줄 수가 있었죠. 많은 양의 뼈를 만들어야 되고 양질의 뼈를 만들어야 되는 케이스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언제나 첫 번째 선택은 바이오스를 하고 있습니다. 술전의 어떤 CT 영상이고요. 수루의 CT 영상인데 보시면은 볼륨이 많이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악궁의 형태도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의 안모가 이제 가장 이제 주안점이 될 수 있는데 환자분께서는 리치가 많이 꺼졌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주름이 져 있고 덴처를 끼시는 때는 조금 이렇게 펴지긴 하지만 이걸 임플란트만으로 해결할 경우에 주름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볼륨을 많이 만든 케이스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조라이벨 폴드의 주름까지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마무리했던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바이오스가 아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악 30번대 부분인데 굉장히 얇은 리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임플란트 2개를 심어야 되는데 다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리치 스플리팅을 시도했습니다. 픽처를 보통 이런 경우에 4.5에서 5mm 심게 되는데 볼 양 증가된 걸 보시면은 거의 한 8mm에서 10mm 가까이일 정도로 합설 볼륨을 늘려놓은 상태거든요. 그 이후에
바이오스를 넣어주는 거죠.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팍팍 넣어줬고요. 콜라겐 멤브레인 넣어가지고 흡수성 넣고 봉합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베스트빌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많이 딸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2차 수술이 좀 필요한 거죠. 2차 수술할 때 연조직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리치 스플릿 직후에 찍은 CT 영상이거든요. 얇았던 리치를 쪼개가지고서 코티칼본이 밖으로 나가 있는 게 보이고 바이오스 파티클들이 흩어져 있는 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 환자분은 해외 출국을 하셨다가 한 10개월 뒤에 돌아오셨거든요. 수술을 위해서 오셨을 때 다시 한번 CT를 찍었는데 10개월 뒤에 찍었던 사진을 보시면은 코티칼본이 아주 잘 형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예쁘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2차 수술을 하면서 연조직에 대한 처치도 해주고 골질의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게 해가지고 플랩을 거상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APF나 FGG를 하게 되는데 파셜 티크니스 플랩을 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파셜 티크니스 플랩을 연 다음에 상부에 있는 골을 제거하려고 이 부분은 약간 더 이제 플랩을 조금 더 크게 열었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뼈가 긁히는 소리가 들리죠. 골질이 아주 좋습니다. 백액션 치질로 제가 뼈를 당기고 긁고 있는데도 이게 뼈가 전혀 이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결합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로우 스피드 라운드벌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갈아내는 거죠. 그 정도로 단단한 이제 골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FGG를 체득해 가지고서 FGG를 이렇게 체득해 가지고 환자 구강 내에다가 2차 수술을 하면서 각하치원도 좀 만들어 드렸고요. FGG 체득하는 거는 이제 많이 해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힐링 어버트먼트를 달고 트리밍을 하고 넣는 중인데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가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칼집을 줘가지고 팔라치 테크닉을 응용한 방법으로 제가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의 골질 이제 보이시죠? 확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게 지금 사진이 조금 흐리긴 한데 굉장히 양질의 뼈를 볼 수가 있죠. 이 정도가 되면은 바이오스 파티클이 거의 보이지가 않고 거의 네이티브한 본 수준으로 잘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 쓰는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구개부에서는 이제 출혈이 좀 돼가지고서 수처를 이용해가지고 봉합을 마무리해줬었는데요. 이 그레이트 팔라탈 아테리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절개는 여기다 했지만 사실 블리딩이 되는 경우에 펌핑이 된다고 하면은 아테리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꿰매는 게 아니라 뒷부분을 꿰매가지고서 혈관이 지나가는 길을 막아줍니다. 막아주고 나면은 펌핑이 먹게 되거든요. 펌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크를 가지고서 두 반을 꿰매줬었고요. 펌핑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지혈제만 넣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FGG를 봉합해준 모습이고요. 자, 치유가 완료돼가지고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들어간 상태인 거죠. 보시면은 각하치원이 잘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최종 파이널 보철물 사진이고요. 술전부터 수루를 비교해본 사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뮤코자가 굉장히 위로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각하치원도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환자분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뼈를 확실하게 만들고 양질의 고리를 만들 때 저는 이제 바이오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는 쓰게 되는데요. 이 환자분은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뭐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진행했던 분이신데 반복된 탈락으로 결국 돌고 돌아서 저희 치과까지 오셨던 분이거든요. 여기에 보이는 거는 상악동 안에 박혀있는 임플란트고요. 그 앞에 심겨져 있던 임플란트 부분도 다 녹아있던 상태셨습니다. 이 환자분에게 수술을 여러 번 하는 건 참 힘든 일이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 없이 수술을 마무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진행했던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은 어쨌든 바이오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CT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좌우가 다르죠. 헤지니스가 다른데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 포린바디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막이 비우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왼쪽은 그나마 정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사각 전치부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그 ANS가 보이지가 않을 정도죠. 거의 다 지금 녹아서 없어졌고 알베올라 리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팔레이트 위치까지 다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티타늄 메쉬를 이용해 가지고 버티컬로 올리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티타늄 메쉬를 위해서 버티컬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양쪽 구치부에 사이누스를 올린 상태에서 임플란트 지지 의치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정성으로. 그래서 플랩을 열어서 우선은 문제가 됐던 그 픽스처를 제거하고요. 사이누스에 들어있는 거. 이거 잘못 건드리면 쏙 들어가 버릴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뼈를 쳐내고 있고요. 그 이후에 픽스처를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안에 있던 지저분한 조직들 있죠. 감염성 조직들을 다 제거하는 중이고요. 그런 다음에 토피칼 안티바이오틱스를 넣어줘가지고 조금 더 내부를 깨끗하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거된 윈도우 부분, 이 윈도우 부분에는 나중에 처치를 위해 들어갈 때를 대비해가지고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하나 깔아줍니다. 이렇게.
봉합을 마무리한 사진이고요. 그 치유가 진행되는 동안에 반대편에서 라테랄 사이너스 엘리베이션 시행을 했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뼈는 바이오스를 사용해가지고서 가장 좋은 뼈를 만들어주자는 시도를 했었고요. 보시면 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0.5짜리에다가 0.25짜리 3개 팍팍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통해 가지고 윈도우를 덮어드리고요. 그 사이에 반대편이 치유가 좀 완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막이 찢어지거나 그러면 한 2-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상악동을 다시 처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원을 제가 다 제거한 다음에 2.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이 우측 상악동 부분이 깨끗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5개월 뒤에 다시 들어갔을 때 모습이고요.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치조골하고 소프티슈가 구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멤브레인은 꼭 깔아놔야 되고 깔아놓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구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다행히 이 경우는 잘 거상이 돼가지고서 통법대로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시행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바이오스를 제가 넣어줬었고요. 외부에서 땄던 그 네이티브한 본드를 같이 한번 넣어줬고요. 멤브레인을 덮어주고 봉합을 마무리해줬죠. 멤브레인을 고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트리스로 멤브레인 홀딩 수처를 해줬었고요. 봉합을 마무리해준 사진입니다. 최대한 미디알 월까지 많이 넣으려고 이렇게 했던 케이스이고요. 그 이후에는 치유를 기다리면서 이제 가이드 수술을 계획을 해가지고서 전화기 어디에 심을지를 이렇게 고민을 하고 통법대로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임플란트 식립하고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를 연결해가지고서 이렇게 원패스로 들어갈 수 있게끔 보철 디자인을 하고요. 템포러리 덴처를 이용해가지고 교합 관계를 잡아준 다음에 그 부분을 인기해가지고 최종적인 보철물을 얻어냈고요. 보철을 마무리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제철 이후에 이제 방사선 사진이고요. 술전과 술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렇게 실패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바이오스를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늘 신뢰를 주는 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전화기 다 망가졌는데 치주염도 굉장히 심하고 사이너스의 플로어도 굉장히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처치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아까 케이스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양쪽 사이너스를 올리고요. 멤브레인 테어링이 돼가지고서 리페어를 한번 했다가 다시 들어갔던 케이스입니다. 수술하다 보면 이렇게 찢어질 때도 있긴 하거든요. 바이오스 넣어주고 이렇게 자국을 넣어가지고 양쪽 사이너스를 해주고요. 스테이지로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양쪽을 동시에 식립을 해가지고서 이 케이스는 이제 고정성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해드렸고요. 이런 경우에 이런 케이스에서도 저는 바이오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9년 정도 팔로업이 되고 다른 부분 때문에 오셨었는데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양질의 골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가 볼륨도 잘 만들어주고 양질의 뼈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난 케이스에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 케이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던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에 있어서도 바이오스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증례입니다. 22, 3번 쪽 부분, 여기 심한 치주염으로 인해 가지고서 2, 3, 4번을 다 발치했던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분께서는 사실 제가 이제 수련 받을 때 했던 케이스인데 보철과에서는 치유된 상태를 보고서는 이거는 임플란트로 안 되니까 브릿지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께서도 근데 임플란트를 원하시고 보험 관련된 부분도 있었었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런 케이스를 임플란트 통해 가지고 수복을 해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환자분과도 잘 얘기가 돼가지고 보철과 교수님을 설득을 하고요. 수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특이하게도 제가 베스티뷸블 이시전을 줬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증례는 워낙 끌어올려야 될 양도 많았었고 플랩을 우리가 크레스탈에서 절개하는 방법도 있지만 베스티뷸블로 하는 경우에는 릴리징 이시전을 많이 안 하고서도 점막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베스티뷸블 절개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간혹은 있습니다. 절개를 한 이후에 코티칼 본을 이렇게 다 구멍을 내주고요. 혈류 공급 좋게끔 만들어 드렸고 올려야 될 양도 많겠지만 양질의 골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가골을 섞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30번대 이제 레이무스 부분인데 이 레이무스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버와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자가골을 채취하고요. 치질이나 말려 또 쳐내서 이렇게 얻어내고요. 자가골을 얻어가지고 이 자가골을 바이오스와 섞어주는 거죠. 뼈를 으깨가지고서 바이오스 섞어가지고서 사용을 했고요. 타이타늄 메쉬를 이용해가지고서 볼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보고 이런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메쉬인데 이런 경우는 뼈를 먼저 넣은 다음에 제가 메쉬를 위치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메쉬를 쓰면서 어댑 시키면서 뼈가 좀 흩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 디자인의 메쉬는 저는 사실은 많이 쓰진 않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링걸 쪽으로도 이렇게 스크류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드렸던 케이스이고요. 콜라겐 멤브레인을 쓰고요. 티타늄 메쉬를 쓴다고 해도 티타늄 메쉬에 있는 이 포 쪽으로 소프티슈들이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콜라겐 멤브레인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소프티슈의 인그로스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덮어드리고 멤브레인을 고정하기 위해 가지고서 멤브레인 홀딩 수처를 시행하고요. 매트리스 수처를 하는 건데 구개부에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뚫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안에서부터 나오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해서 멤브레인을 정확하게 고정을 시키고 봉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이제 봉합사는 이제 고어텍스 수처 머터리얼인데요. 한동안은 단종이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다시 이제 고어텍스 수처가 나온다는 얘기 듣긴 들었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수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텐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고어텍스는 이제 플랩을 계속 잡아주면서 텐션을 유지해준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GBR에 유용한 재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도 이제 기대가 되고요. 2주 뒤에 이제 발사를 할 때점에서 사진인데요. 베스티벌 인수전을 했기 때문에 크레스탈 쪽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깨끗하게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상태인 거죠. 사실 이때는 이제 임플란트 안 되겠다 싶었지만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보철학 교수님도 이 정도면 이제 보철할 수 있겠네요라고 말씀하셨었고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이제 방사선 사진이고요. 그 이후에는 임플란트를 통법대로 신깁을 하게 됐고 전치부에 있어서 우리가 파필라 부분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임플란트와 임플란트를 인접해서 심게 되면은 유지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심는 게 좋고 자연치와 임플란트보다는 자연치와 폰틱이 더 파필라를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2번과 4번 식내에 식립하는 것이 아니라 3번과 4번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케이스이고요. 술정과 수루 부분이고 최종적인 보철물 진행 과정이고요. 사실 여기 제가 뼈를 만든 것까지는 이제 제가 수련회 때 마무리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뒤쪽에 임플란트 식립 과정과 이제 보철 부분은 식립은 저희 후배인 강경구 원장님이 해주셨었고 보철 마무리는 노관태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워낙 거역한 상황에서 이제 비교적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케이스에서 저는 바이오스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들, 버티컬로 많이 망가진 케이스들, 확실하게 올리고 싶은 케이스들 이럴 때 바이오스를 쓰고 있고요. 이런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 하는 케이스들 다 비슷한 케이스들인데 이런 모든 케이스들을 저는 바이오스를 사용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바이오스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뭐냐? 반드시 양질의 뼈를 만들어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하면은 바이오스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자가골이나 동종골 혹은 동종골처럼 이렇게 뉴본을 잘 만들기 때문에 OCP도 최근에는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볼륨 유지가 중요한 전치부 심미 케이스, 환자분이 이 심미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런 경우에도 바이오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VIB 확실하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수술이 되었던 간에 완벽하게 어떤 결과를 뽑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바이오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 좋은 거는 뭐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케이스가 선생님들 바이오스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at's in my clinic 마지막 강의라다 보니까 그동안 준비하면서 힘든 것도 많았는데 참 보람도 느끼고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밝아. 너무 밝아. 진짜 너무 밝아. 이게 웃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마지막에